여러분의 옷장에 걸린 외투가 사라진다면 당신의 존재도 함께 사라질까요? 러시아의 어느 추운 관청, 이름조차 조롱거리가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종이 위에 글자를 옮겨 적으며 살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이 비극은 아주 사소한 하지만 치명적인 구멍 하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양의 책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니콜라이 고골의 최고 걸작이라 불리는 외투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이 짧은 단편소설이 현대문학에 끼친 영향이 그만큼 거대하다는 뜻이죠. 오늘 주인공 아카키 이에비치는 문학사에서 이른바 작은 인간이라 불리는 인물들의 시초입니다. 권력도 돈도 대단한 야망도 없이 오직 주어진 일에만 침묵하며 매달리는 사람.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고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그런 인물 말이죠.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얼어붙은 거리를 배경으로 고골은 묻습니다. 계급과 외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 인간의 존엄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자, 이제 그럼 그 차갑고도 서글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관청이라고 굳이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관청이나 연대, 사무소 같은 곳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라 사소한 묘사 하나에도 자신들을 모욕했다고 믿으며 정부에 진정서를 넣곤 하니까. 그 관청에는 한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키가 좀 작고 안색은 어딘지 모르게 수척했으며 머리칼은 약간 붉은 빛이 돌고 눈은 침침했다.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소위 치질 환자 같은 안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성은 바시마 치킨, 이름은 아카키.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카키 예비치였다. 그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이 관청에 들어왔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국장도 과장도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복장으로 같은 서류를 복사하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 박혀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관청의 젊은 관리들은 그를 볼 때마다 한마디씩 던지며 조롱을 일삼았다. 아카키예비치, 집에서 부인이 맛있는 것 좀 해줍니까? 그에게는 부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비아냥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의 머리 위로 종이 조각을 눈처럼 뿌리며 눈이 옵니다 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아카키는 그 모든 조롱에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마치 눈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혹은 옷 위에 파리가 앉은 것처럼 무심하게 펜을 돌릴 뿐이었다.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은 오직 하나. 누군가 그의 팔꿈치를 툭 쳐서 정성껏 써내려가던 글자를 망쳐놓을 때뿐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아주 가냘프고 서글픈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를 좀 내버려 두시오. 왜 나를 괴롭히는 거요?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울림이 있었다. 언젠가 새로 부임한 한 젊은 관리는 동료들을 따라 아카키를 비웃으려다 그의 이 짧은 외마디와 슬픈 눈빛을 마주하고는 얼어붙고 말았다. 청년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날 이후 그 젊은 관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세련되고 교양 있는 줄 알았던 자신의 동료들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한지, 그리고 한 인간을 짓밟는 행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깨달으며 몸서리쳤다. 하지만 아카키 자신은 정작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을 사랑했다. 단순한 정서, 즉 글자를 옮겨 적는 일에서 그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을 찾았다. 어떤 특정한 글자를 쓸 때면 그는 입술을 달싹이고 눈을 찡긋거리며 기쁨을 표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예쁜 글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길을 걷다가도 마차에 부딪히기 일쑤였고 식탁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먹는지조차 몰랐다. 그에게는 이 낡은 관청의 책상이 유일한 세계였고 잉크 냄새가 유일한 향기였다. 그러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겨울은 그런 소박한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 잔혹했다. 연봉 400루블의 가난한 관리들에게 북쪽의 주인은 가장 무서운 적이었다. 아카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온 그 적은 그의 낡은 옷 속으로 날카로운 칼날 같은 바람을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방패였던 이제는 비단 망사처럼 얇아져 버린 그의 외투에 마침내 운명의 구멍이 뚫리고 만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1월. 북쪽에서 불어오는 추위는 신분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가 유독 잔인하게 파고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관리의 낡은 등 뒤죠. 평생을 함께한 유일한 방패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순간 아카키의 삶은 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는 이 얼어붙은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연봉 400루블 정도를 받는 모든 이들의 강력한 적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북쪽의 추위다. 아침 9시 관청으로 향하는 관리들의 코가 빨갛게 익어갈 때면 이 적은 자비 없이 사방을 공격한다. 우리 주인공 아카키 예비치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최근 들어 자신의 등과 어깨가 유독 시리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심해서라고 생각했지만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자신의 외투가 비극적인 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외투는 더 이상 외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였다. 관청의 동료들은 이 옷을 외투라고 부르지 않고 가운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다. 천은 너무 얇아져서 뒤가 훤히 비쳤고 깃은 다른 부분을 덧대느냐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카키는 결심했다. 이 가운을 재봉사 페트로비치에게 가져가기로. 페트로비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어느 뒷골목 어둡고 축축한 4층 방에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생선 비린내와 가난의 냄새가 진동했다. 아카키가 문을 열었을 때 페트로비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시를 꿰려 애쓰고 있었다. 그는 한쪽 눈이 먼 술 주정뱅이였지만 옷을 다루는 솜씨만큼은 귀신 같았다. 무슨 일로 오셨소? 페트로비치가 남은 한쪽 눈으로 아카키를 쏘아보며 물었다. 아카키는 평소보다 더 말을 더듬으며 소중하게 품고 온 외투를 내밀었다. 아, 그게 그러니까 페트로비치 여기 좀 잠깐만 기워주면 될 것 같아서 등 쪽이 조금 해졌는데 자네라면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페트로비치는 대답 대신 아카키의 외투를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그는 돋보기를 들이대지도 않고 그저 무심하게 천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잔인한 선고를 내렸다. 안 됩니다.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아카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 고칠 수 없다니 그냥 조금 덧대기만 하면 되는데 제발 부탁이네. 천이 너무 작았어요. 바늘을 꽂기만 해도 툭툭 터져나갈 겁니다. 이건 옷이 아니라 종이장이에요. 페인트 칠한다고 썩은 나무가 새 것이 됩니까? 페트로비치는 단호했다. 그는 아카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한 채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내뿜으며 말했다. 새로 맞춰야 합니다. 새로 맞춰야 한다. 이 말은 아카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복사 업무만 하며 모은 푼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카키는 눈앞이 깜깜했다. 80루블 혹은 100루블. 그 거대한 숫자가 그의 머릿속에서 괴물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페트로비치, 정말 방법이 없겠나? 그냥 아주 조금만 기워주면 되는데. 안 됩니다. 아예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좋은 감으로 기세는 고양이 가죽을 써서 근사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 돈이나 준비해 오쇼.
아카키는 비틀거리며 페트로비치 집을 나왔다. 밖은 여전히 추웠고 그의 낡은 가운 사이로 칼바람이 비웃듯 스며들었다.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주의 얼어 죽거나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만들어내거나. 80루블. 누군가에게는 하룻밤 유흥비일지 모르겠지만 아카키에게는 자신의 영혼을 조금씩 떼어 팔아야만 만질 수 있는 거금입니다. 이제 그의 방에서 찬물 끓는 소리도 따뜻한 촛불의 온기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배고픔보다 강렬한 외투라는 이름의 신부였습니다. 아카키 예비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80루블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그는 우선 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거의 종교적인 고행에 가까웠다. 그는 저녁마다 마시던 홍차를 끊었다. 밤에는 촛불을 켜지 않았고 무언가 쓸 일이 있으면 하숙집 주인의 방으로 가서 빌부터 썼다. 길을 걸을 때는 구두 밑창에 닿는 것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는 법을 익혔다. 세탁비를 아끼려 빨래를 줄였고 집에서는 옷이 상하지 않게 아주 오래된 면가운 하나만 걸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배고픔과 어둠이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이 결핍에 익숙해졌다. 아니, 오히려 즐기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이제 명확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미래의 외투가 함께 있었다. 기세는 어떤 털을 낼지, 안감은 얼마나 튼튼한 것을 쓸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위장은 배부름을 느꼈다. 마치 혼자가 아니라 마음이 잘 맞는 반려자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반려자는 다름 아닌 두툼한 솜이 든 튼튼한 외투였다. 관청에서의 아카키도 변했다. 예전처럼 멍하니 조롱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고 업무 처리는 전보다 빨라졌다. 가끔은 기세에 고양이 가죽을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잠겨 글자를 잘못 쓰기도 했지만 그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가장 아름다운 글씨로 서류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아깝게 피나는 노력과 예상치 못한 연말 보너스가 합쳐져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손에는 빳빳한 지폐 80루블이 쥐어졌다. 페트로비치, 여기 있네. 돈을 가져왔어. 아카키는 당당하게 페트로비치의 작업실로 들어갔다. 페트로비치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모아둔 옷감을 꺼내 보였다. 아주 훌륭한 빛깔의 두툼한 천이었다. 안감으로는 비단 대신 비단처럼 보일 정도로 질 좋은 캘리코를 골랐고 기세는 멀리서 보면 수달처럼 보이는 최고급 고양이 가죽을 선택했다. 페트로비치는 꼬박 이틀을 이 외투에 매달렸다. 자신이 직접 만든 옷 중에서 최고가 될 것임을 직감한 모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본격적인 추위가 들이닥친 어느 날 아침, 페트로비치가 아카키의 하숙집을 방문했다. 그는 마치 성물을 운반하는 사제처럼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싼 외투를 들고 있었다. 보자기가 벗겨지자 눈부시게 완벽한 외투가 모습을 드러냈다. 페트로비치는 아카키의 어깨 위에 외투를 걸쳐주었다. 옷은 마치 아카키의 몸에서 자라난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자, 보십시오. 이 정도면 도시 어디를 가도 고개를 들고 다니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카키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당당한 신사 한 명이 서 있었다. 낡고 구멍난 가운을 입고 조롱받던 아카키는 그곳에 없었다. 아카키는 페트로비치에게 넉넉한 수공비를 건네고 밖으로 나섰다. 평소라면 살을 에었을 추위였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새로운 외투는 세상의 모든 차가움을 차단해주는 따스한 요새였다. 아카키는 가슴을 펴고 관청으로 향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밤,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배신합니다. 평생 투명 인간으로 살았던 아카키가 처음으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그날, 그는 몰락했습니다. 그 환희의 끝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차가운 길바닥과 어둠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축배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카키가 새 외투를 입고 관청에 나타난 그날 아침은 그야말로 축제 같았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사람들은 업무도 잊은 채 수의실로 달려 나와 그의 외투를 구경했다. 이것 보게 아카키의 빛이 정말 근사하군. 전이 아주 기가 막혀. 페트로비치가 솜씨를 좀 냈는걸. 평소 그를 괴롭히던 동료들이 오늘은 그를 둘러싸고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아카키는 쑥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동료들은 이 경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한턱 낼 것을 요구했지만 가난한 아카키에게 그럴 여유는 없었다. 그때 부국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다. 오늘은 마침 내 이름의 날이기도 하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시며 아카키 군의 새 외투를 함께 축하하도록 합시다. 아카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샹트페테르부르크의 부유한 동네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리의 등불은 평소보다 밝았고 지나가는 마차들은 눈부시게 빛났다. 외투를 입은 아카키는 자신이 마치 그 화려한 풍경의 일부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파티장은 화려했다. 사람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시끄럽게 웃으며 샴페인을 마셨다. 아카키는 자신의 외투를 조심스럽게 외투 보관소에 걸어두고 파티장 구석에 앉았다. 사람들은 잠시 그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곧 다시 자신들의 화려한 대화 속으로 들어갔다. 아카키는 어색했지만 행복했다. 그저 이 따뜻한 공간에 이 근사한 외투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자정이 넘자 아카키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화려했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다. 그는 외투를 꽉 여미며 집을 향해 걸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도시에서 가장 넓고 황량한 광장에 다다랐다. 이곳은 낮에도 무서운 곳이었지만 밤이 되자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느껴졌다. 멀리 초소의 등불이 보였지만 너무나 멀리 있었다. 아카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거구들이 유령처럼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외투 내 것이다. 한 남자가 아카키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고 다른 남자가 그의 가슴을 걷어찼다. 아카키는 눈더미 위로 쓰러졌다. 그들은 순식간에 아카키의 몸에서 외투를 벗겨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람 살려! 강도야! 사람 살려! 아카키는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광장 저편의 초소로 달려갔다. 하지만 보초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를 보며 그저 누가 당신을 괴롭히거든 내일 경찰서에 가서 말하시오 라고 무심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아카키는 외투도 없이 영화의 주의 속에서 단추가 떨어진 낡은 속옷 차림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자신의 영혼과도 같았던 1년을 굶주리며 얻어낸 그 외투가 사라진 것이다. 샹트페테르부르크의 밤은 다시 냉혹해졌고 아카키는 다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작은 인간으로 돌아가 있었다. 법은 멀고 권력은 높습니다. 잃어버린 외투를 되찾기 위해 아카키가 찾아간 그곳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계급과 호통,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증명하려는 오만만이 가득했죠. 한 가난한 관리의 간절한 호소가 권력자의 자존심을 건드린 순간 아카키의 운명은 겨울바람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카키는 엉망이 된 몸으로 경찰서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피해자가 아닌 죄인처럼 취급받았다. 서장은 사건의 본질보다 아카키가 왜 그 시간에 위험한 곳을 지나갔는지를 추궁했다. 관료 조직의 무관심 앞에 아카키는 절망했다.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조언했다. 경찰은 믿을 게 못 되니 중요한 인물을 찾아가 보게. 그분이라면 높은 분들과 연줄에 닿아 있을 테니 한마디면 해결이 될 걸세. 그 중요한 인물은 최근에야 높은 자리에 오른 관리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그가 부하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은 오직 하나였다. 바로 엄격함이었다. 아카키가 그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중요한 인물은 마침 오랜 친구와 거드름을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초라한 아카키를 일부러 오래 기다리게 했다. 자신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아카키가 그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인물은 곁눈질로 그를 훑으며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인가? 아카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투를 강탈당한 사연과 경찰의 무관심을 설명했다. 너무나 긴장한 탓에 평소보다 더 말을 더듬으며 관청의 비서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줘서 라는 식의 표현을 섞고 말았다. 그 순간 중요한 인물의 눈등이 파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느꼈다. 이봐요, 당신.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줄 아는가? 당신 상사가 누군지 몰라? 절차도 모르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비서들을 탓해? 아카키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저는 그저 외투가 없어서 너무 추워서. 입 닥치시오. 당신 같은 자들이 버릇없이 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당신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란 말이야. 중요한 인물은 발을 구르며 호통쳤다. 아카키는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러 비틀거리며 방을 빠져나왔다. 소위들이 그를 부축해 밖으로 내던지다시피 내보냈다. 밖에는 지독한 눈보라가 치고 있었다. 아카키는 외투도 없이 모자도 잃어버린 채 그 눈보라 속을 걸었다. 얼음 같은 바람이 그의 폐부 깊숙이 박혔다. 목은 부어올랐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독한 열병이 그를 덮쳤다. 아카키는 침대 위에서 헛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때로는 재봉사 페트로비치에게 외투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다가 때로는 어둠 속의 강도들과 싸웠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집무실의 그 중요한 인물을 향해 평생 한 번도 내뱉지 못한 욕설과 분노를 쏟아냈다. 제 외투를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뭔데? 다음날 아침 아카키 예비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의 죽음은 관청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자리가 비자 다음날 곧바로 다른 관리가 그 자리에 앉았을 뿐이었다. 낡은 펜 하나와 잉크병 그리고 수선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그 낡은 가운만을 남긴 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작은 인간은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때론 지독한 원한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아카키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한 영혼이 도시의 모든 외투를 노리며 어둠 속에서 손을 뻗고 있다는 소문이죠. 이제 그 서늘한 목소의 화살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자를 향합니다. 아카키 예비치가 사라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도시 곳곳에서 기괴한 사건이 보고되기 시작했다. 칼린킨 다리 근처에서 죽은 관리의 모습을 한 유령이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외투를 강제로 벗겨간다는 것이었다. 그 유령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리지 않았다. 주밀 고문의 외투든 하급 관리의 외투든
가차없이 뺏어갔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경찰은 유령을 잡기 위해 매복했지만 유령은 비웃기라도 하듯 연기처럼 사라지곤 했다. 한편 아카키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중요한 인물은 어떠했을까? 사실 그는 아카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술과 파티로 그 기분 나쁜 기억을 지워버렸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 그는 친구의 집에서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자신의 마차에 올랐다. 그는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마차 안에서 다시금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뒷덜미를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다. 아, 이제야 내 놈의 외투를 잡았구나. 내가 필요했던 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중요한 인물이 고개를 돌려 바라본 것은 창백한 얼굴에 열병으로 타오르는 눈빛을 한 아카키의 빛이었다. 그 작은 인간이 이제는 거대한 공포가 되어 권력자의 눈앞에 서 있었다. 중요한 인물은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잃었다. 아카키의 유령은 순식간에 그의 비싼 외투를 벗겨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중요한 인물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하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지 않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 서늘한 밤의 기억이 그의 오만을 송두리째 앗아간 것이다. 신기하게도 그 사건 이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유령 소동은 잦아들었다. 아카키는 드디어 자신에게 꼭 맞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의라는 이름의 외투를 입고 영면에 든 것인지도 모른다.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카키에게 외투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비루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외투를 입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의 아카키들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화려한 외투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골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15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한 외투 한 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양이었습니다. 오늘 고골이 들려준 작은 인간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외된 문학의 가치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에도 더 깊은 고전의 향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